1943년 1월 17일 캐롤라인 제도 트럭 라군. 아침 해가 일본에서 가장 요새화된 해군 기지의 청록색 바다 위로 떠오르며 연합 함대 갑판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나카무라 토시오 사령관은 중순양함 타카오의 함교에 서서 싼강형을 눈에 대고 지평선을 살핀다. 태평양의 부드러운 흔들림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손에는 접힌 정보 보고서가 쥐어져 있다. 도쿄 해군 참모본부에서 입수한 미 해군 건설 추정치다. 종이는 가볍고 거의 무게감이 없지만 그 위에 인쇄된 숫자들은 불가능한 환상만큼이나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달 항공모함 한 척을 진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척의 항공모함, 30일마다 나카무라는 입술을 굳게 담은 미소를 짓는다. 명백한 선전, 상처 입은 적의 필사적인 거짓말에나 어울리는 미소다. 그는 요코스카에서 위대한 시오카쿠함이 건조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장엄한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심한 주의, 수천 명의 숙련된 손, 수년간의 노동을 목격했다. 할리우드와 재즈의 나약한 상인들인 미국인들이 무대 마술사처럼 허공에서 군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있을 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산업적으로,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텅 빈 지평선 너머 어딘가 나카무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선소에서 그가 무시하도록 훈련받은 산업 역량을 가진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 순간 필라델피아에서는 용접공들이 아크를 일으키고 있다. 뉴포트 뉴스에서는 강철판들이 제자리에 내려지고 있다. 바다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공장에서 제조된 조립식 선체 부분들이 평판 화차에 실려 조립 지점을 향해 굴러가고 있다. 그 소리는 전통적인 조선업의 낭만적인 쨍그랑거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다. 대량 생산의 기계적인 굉음, 전쟁에 적용된 산업혁명의 천둥소리. 미국인들은 일본이 배를 만들고 영국이 배를 만들고 역사상 어떤 나라도 배를 만들었던 방식대로 배를 만들고 있지 않다. 그들은 배를 제조하고 자동차 부품처럼 찍어내며 헨리 포드의 조립 라인 교훈을 3만 톤짜리 군함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2년도 차에 안 되어 해상 전투의 산수를 오직 하나의 가능한 결과만을 가진 방정식으로 바꿀 속도로 그것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 1월 아침, 일본 해군 건축의 정점을 대표하는 함선 갑판에 서 있는 나카무라는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 그의 손에 든 정보 보고서는 보관될 것이고 모든 적의 선전물을 맞이하는 것과 동일한 경멸적인 회의론으로 브리핑룸에서 논의될 것이다. 숫자들은 절반으로 줄여지고 다시 절반으로 줄여져 거의 40년 전 쓰시마에서의 눈부신 승리 이후 일본 제국 해군을 지탱해 온 세계관, 무사도, 투지, 그리고 우월한 훈련이 단순한 산업 역량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편안하게 들어맞을 때까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즉, 전사들이 항상 제조업자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믿음, 품질이 필연적으로 양을 압도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역사는 그들이 파멸적으로 틀렸음을 증명할 것이다. 불신의 구조는 첫 폭탄이 진주만에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1941년 일본 제국 해군은 미국의 산업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피츠버그의 굴뚝을 지켜보았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을 연구했으며 양쪽 해안의 조선소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능력을 이해하는 것과 해전에서 그 함의를 진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화적 가정과 전략적 교리의 심연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일본의 해군 건설은 지도자들이 제약이 아니라 미덕으로 여기는 한계 속에서 운영된다. 각 항공모함은 수작업으로 설계되고 자신들의 작업을 국가적 명예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장인들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건설된 걸작이다. 1941년에 완성된 쇼카쿠함과 즈이카쿠함은 이 철학의 정점을 대표한다. 강력하고 우아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할 데 없는 수준으로 훈련된 조종사들이
승무원으로 탑승했다. 그러나 이들은 용골 거치부터 취역까지 거의 4년이 걸렸고 이미 자원이 부족한 제국에서 자원을 끌어와야 했으며 손실될 경우 신속하게 대체될 수 없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졌다. 왜냐하면 제국 해군의 전략적 계산은 근본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대판 쓰시마 해전과 같은 결정적인 전투를 벌일 것이며 그 전투에서 우월한 함선과 우월한 전사들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교전으로 미 태평양 함대를 격파할 것이라는 가정. 이 승리 후 실용적인 사람들이자 마음속은 상인인 미국인들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정당한 영향권력을 인정하는 평화를 협상할 것이라는 가정. 전쟁은 짧을 것이다. 손실은 용납될 만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손실된 것을 대체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체 전략은 양이 중요해지기 전에 질이 양을 압도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었다. 1941년 미국의 해군 교리는 다가오는 전쟁을 매우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심지어 그들조차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빨리 가속화되어야 할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1930년대 후반 의회가 해군 톤수를 70%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는 양대양 해군법을 승인한 이래로 양대양 전쟁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계획은 여전히 전통적인 건설 일정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항공모함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조하는데 3-4년이 걸린다. 진주만 공격의 충격은 아무도, 심지어 미국인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계산을 바꿀 것이다. 단 한 번의 아침에 8척의 전함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손실은 교리적 혁명을 강요했다. 이전에는 전함 함대의 지원 전력으로 여겨졌던 항공모함이 갑자기 전함 함대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깨어나고 있던 산업기계는 어떤 나라도 이전에는 작동시킨 적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 변혁을 감독할 인물은 이미 작업 중이다. 헨리 제이 카이저는 이전 조선 경험이 전혀 없는 건설 재벌로 효율성 전문가의 냉철한 시선으로 전통적인 조선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곳곳에서 낭비를 발견했다. 숙련된 장인들이 표준화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배는 용골부터 조립될 수 있는 조립식 부분들로 조립될 수 있는데도 밑바닥부터 건조되고 있었으며, 병렬 생산이 가능함에도 순차적으로 건설되고 있었다. 카이저는 전통적인 조선업자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다. 군함은 본질적으로 보면 신성한 대상이 아니라 후버댐을 건설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는 강철 부품들의 집합이라는 것. 또다. 진주만 공격 후 몇 달 안에 그는 해군을 설득하여 이를 증명하도록 할 것이다. 최초의 에식스급 함대 항공모함인 USS 에식스함은 진주만 공격 7개월 전인 4월 28일에 기공되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건설 방식을 따랐다. 뉴포트 뉴스의 건선거에서 건조되었고 수십 년에 걸쳐 정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숙련된 선박 제작자들에 의해 조각조각 조립되었다. 그녀의 기공식은 격식 있고 거의 의례적이었으며 해군 전통과 미국의 결의를 이야기하는 제독들과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녀를 건조할 노동자들은 장인이었고 오랜 견습 과정을 통해 기술을 배운 노조원들이었으며 모든 용접과 리벳의 자부심을 느꼈다. 1941년 기준으로는 30개월이라는 그녀의 예상 완공 기한은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 어떤 미국 항공모함도 그보다 빨리 건조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버지니아에서 에식스함이 모습을 갖추어가는 동안에도 설계도는 혁신되고 있었다. 해군 건축가들은 복잡성을 제거하고 부품을 표준화하며 개별적인 우수성보다는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하고 있었다. 에식스급 설계 자체도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산물이었다. 이전 미국 항공모함보다 크지만 구조는 더 단순했고 더 개방된 경납고 갑판, 맞춤형 부품이 적고 더 많은 호환 부품을 가졌다. 이 함선들은 단순히 건조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 조선소에서 동시에 빠르게 반복적으로 건조되도록 설계되고 있었다.
이것은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전쟁, 즉 산업적 지구력의 전쟁을 위한 계획이었다. 이 전쟁에서는 최고의 함선을 가진 쪽이 아니라 적이 입히는 손실보다 더 빨리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쪽에 승리가 돌아갈 것이다. 진주만은 계획을 비상 상황으로 바꾸었다. 공격 후 몇 주 안에 양쪽 해안의 모든 주요 조선소는 건설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설계도, 새로운 완공 기한을 받았다. 해군은 1942년 상반기에 에식스급 항공모함 가우척을 추가로 주문했고, 이어서 8척, 그리고 역척을 더 주문했다. 그리하여 주문 장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만 이미 이름, 번호, 그리고 3년 전이라면 공상과학처럼 보였을 예상 완공일이 할당된 선체들로 가득 찼다. 뉴포트 뉴스, 필라델피아 베들레헴 스틸, 뉴욕 해군 조선소, 4만 톤급 선체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일정은 계속 압축되었다. 30개월이 24개월이 되고 18개월이 되다가 그보다 더 짧아졌다. 비결은 단 하나의 혁신이 아니라 각각이 이전 혁신을 기반으로 하며 건설 일정을 몇 주 또는 몇 달씩 단축시키는 일련의 혁신들이었다. 사전 제작은 작업의 상당 부분을 조선소 자체에서 벗어나게 했다. 선체 부분들은 공장에서 배선과 배관이 이미 설치된 채로 제작된 다음 최종 조립을 위해 조선소로 운반되었다. 여러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작업되는 대신 동시에 작업되었고, 다른 승무원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용접이 리벳 접합을 대체하여 조립 시간을 단축하고 무게를 줄였다. 작업은 24시간 내내 8시간씩 3교대로 진행되었고, 이동식 투광 조명 등이 밤을 인공적인 낮으로 바꾸었다. 시간 연구는 병목 현상을 식별했고, 엔지니어들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 흐름을 재설계했다. 일정에서 한 주가 단축될 때마다 항공모함 한 척이 일주일 더 빨리 해상에 투입된다는 의미였고, 이는 공중 우위가 확보되거나 유지된다는 의미였으며, 황희 덕트를 3일 더 빨리 설치하는 방법을 누군가가 알아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함선의 비행 갑판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종사들과 비행기들을 의미했다. 일본에서는 정보 분석가들이 그 숫자들을 응시하며 단순히 믿기를 거부했다. 보고서는 미국 항구의 중립적인 관찰자, 암호화된 외교 전문, 심지어 전시의 생산 낙관론에 들떠 새로운 항공모함 진수를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미국 신문들까지 다양한 출처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숫자들은 일본 해군 건설의 틀 안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항공모함을 건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요한 인시, 맨하워스, 복잡한 전기 시스템, 증기 캐터펄트에 필요한 정밀함, 수천 개의 부품을 기능하는 군함으로 통합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들을 조정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상선 개조함을 항공모함으로 세고 있다고 가정했다. 비행 갑판이 급히 설치된 민간 선박으로 항공기 수송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함대 전투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들은 이중 계산, 선전 과장, 통계적 기만을 가정했다. 그들은 보고된 수치를 절반으로 줄이고 다시 절반으로 줄였다. 실상은 부풀려진 수치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미국인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함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양함 선체를 개조한 두 번째 등급의 항공모함, 즉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까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에식스급보다 작고 성능은 떨어지지만 항공단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플랫폼인 이 함선들은 개조 시작부터 취역까지 단 15개월 만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항모, 즉 주요 전투를 치를 함대 항모와 경항모를 넘어 미국 조선소들은 호위 항공모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고 느리며 상선 선체를 기반으로 마치 소비자애처럼 제조되는 함선들입니다. 서해안의 카이저 조선소는 용골 거치부터 진수까지 단 3개월 만에 이 함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28대의 항공기를 싣고 호송대의 공중 엄호를 제공하며 상륙 작전을 지원하고 더 큰 항공모함들을 일본 주력 함대에 대한 공격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줄 함선을 건조하는 데 90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호위 항공모함은 개념 증명이자 함선이 단순히 건조되는 것을 넘어 제조될 수 있다는 궁극적인 시연입니다. 워싱턴 밴쿠버의 카이저 조선소에는 4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부, 주부, 은퇴자, 의학적 이유로 군대에서 거부된 사람들, 용접 토치를 잡거나 크레인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말입니다. 이들은 표준화된 청사진에 따라 작업하고 사전 제작된 부품을 설치하며 포드가 자동차를 조립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함선을 조립합니다. 즉, 독특한 창조물이 아니라 검증된 설계의 반복으로서 말입니다. 품질은 전통적인 조선공이 감탄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용접은 때때로 거칠고 구호액은 때때로 조잡합니다. 하지만 함선들은 물에 뜨고 엔진은 작동하며 비행갑하는 항공기를 발진시키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어떤 질적인 단점도 압도할 만한 숫자로 존재합니다. 1943년 중반이 되자 일본 해군 참모부는 더 이상 이 수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들은 예상했던 것처럼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처럼 태평양에 출현하고 있었습니다. USS 렉싱턴 CB-619, 이 이름을 가진 두 번째 함선은 용골 거치 후 단 16개월 만인 2월에 취역합니다. USS 요크타운 CB-10, 이 역시 침몰한 함선을 대체자의 4월에 뒤를 잇고 USS 벙커 힐이 5월, USS 카우펜스가 5월, USS 몬테레이가 6월에 취역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가차없고 기계적이며 그 생산성 면에서는 비인간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신규 항공모함은 비행갑판뿐만 아니라 완전한 항공단을 데리고 왔습니다. 90대 이상의 항공기, 수백 명의 훈련된 조종사와 승무원, 예비 부품, 탄약, 연료, 지속적인 전투작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말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건조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상전 생태계의 모든 수준에서 생산량에서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라바울 참모 임무로 정은된 나카무라 사령관은 1943년 9월에 새로운 정보 보고서를 받습니다. 이 문서는 그가 1월에 무시했던 것보다 훨씬 두꺼웠고 사진, 감청 자료, 가용 가능한 모든 출처의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론은 극명했으며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쟁 발발 당시 일본이 보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함대 항공모함을 취역시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함선들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예정된 취역 날짜, 한 번, 한 명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식스급 항공모함 24척이 주문되었고 15척은 이미 진수되었거나 최종 의장 단계에 있었습니다. 순양함 선체를 개조한 경항공모함 가구척, 100척 이상의 호위 항공모함이 다양한 건조 단계에 있거나 이미 취역 중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목록을 3번 읽으며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심슨 항구를 응시했습니다. 한때 연합함대가 위풍당당하게 정렬해 정박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항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1월에 이곳에 있던 많은 함선들은 사라졌습니다. 침몰하거나 손상되거나 더 안전한 정박지로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섬 하나하나를 점령하며 전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항공모함은 각 전투에서 압도적인 수로 나타나 일본 함대를 무력화시킬 만한 손실을 감수하고도 이전보다 더 많은 함선으로 다음 교전에 돌아왔습니다. 그 수치는 가차 없었습니다.
일본은 실척의 항공모함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년 반 동안 3척을 더 건조했습니다. 8척을 잃었습니다. 순전력 5척의 항공모함, 그중 몇 척은 손상되었고 모두 훈련된 조종사가 절실히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7홀척의 항공모함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942년에 4척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2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5척이 더 취역할 예정이었습니다. 나카무라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직면해야 할 진실은 그들에게 애초에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짧고 결정적인 작전과는 전혀 닮지 않은 그들이 실제로 치르고 있는 긴 전쟁에서는 말입니다. 1941년에 이루어진 모든 전략적 계산은 잘못된 전제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추상적으로는 아무리 크더라도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중요한 시기에 해상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리라는 전제였습니다. 전쟁은 전사들이 이기는 것이지 공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무사도의 정신이 필라델피아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던 것은 일본의 역량을 오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완전히 동원되었을 때 미국 민주주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공모함 건조 프로그램의 상징적 힘은 함선 자체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진수대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각 신규 항공모함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적들에게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중립국 관찰자들에게 태평양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투쟁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 메시지는 풍요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깊이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파괴할 만한 손실을 감수하고도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5월 산호해에서 USS 렉싱턴이 침몰했을 때 그 이름은 즉시 건조 중이던 새 항공모함에 재할당되었고 이 함선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취역했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에서 USS 요크타운이 침몰하자 또 다른 요크타운이 1943년 4월에 취역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손실된 함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손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빨리 건조하고 있어서 역사가 스스로 따라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고 침몰한 함선의 승무원들이 전사자들을 애도하기도 전에 이름이 재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종류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너무나 방대하여 4만 톤급 군함을 소모품으로 취급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국가에게는 전략적 재앙이 될 손실이 미국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과 1944년에 전투작전에서 살아남은 일본 조종사들은 점점 더 절망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키고 두 척에 더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항공모함이 있었고 그 다음 달에는 훨씬 더 많았으며 조종사들 자신은 미국이 조종사와 함선을 대체하는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충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함선 생산량에 맞춰 엄청난 수의 비행사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매달 수천 명의 조종사들이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특수 목적으로 건조된 훈련 항공모함에서 비행을 배우며 전체 시스템은 일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소모전을 지원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미국 항공모함의 조리실에 실린 음식은 그 자체로 선전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침몰하는 함선에서 구조된 일본군 포로들은 미국 함선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갓 구운 빵, 진짜 버터, 함선 내 냉동 시스템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 매 끼니마다 나오는 고기, 그 배급량은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호화로웠고 일본 해군 기준으로는 낭비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일본 해군 병사들은 잡을 수 있는 물고기로 부족한 쌀 배급량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는 소다수 분수대가 있었고 햄버거를 제공했으며
함내 상점에는 초콜릿바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후 인터뷰한 한 일본 장교는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전투 지역에서 작전 중인 군함에서 이렇게 병사들을 먹일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치르고 있는 전쟁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압도적인 자원 우위에서 싸우고 있었기에 실제 전투는 거의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1944년에는 생산 속도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그해 상반기에만 6척의 에식스급 함대 항공모함을 취역시키고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USS 호네스, 1943년 11월 USS 와스프, 1984년 4월 USS 핸콕, 1984년 5월 USS 타이콘데로가, 1944년 10월 USS 랜돌프, 1984년 11월 USS 본 옴 리처드. 그 이름들은 기도문처럼 산업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 함선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15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집중한 노동의 결과물이었고 미국 공격 능력에 90대의 항공기를 추가했으며 각 함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일본이 더 빠른 속도로 함선을 생산하려 했던 시도인 울류급 항공모함은 1984년에 울류, 아마기, 가스라기 3척을 겨우 취역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이 수십 척을 생산한 것에 비하면 3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항공모함들은 다른 자원 제약으로 인해 즉시 발이 묶였습니다. 조종사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연료가 없었습니다. 전투 손실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훈련 과정이 붕괴되어 어차피 충분한 조종사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항공단을 갖출 항공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들은 선체이자 플랫폼으로 존재했지만 주요 산업 강대국과의 전쟁 압력으로 인해 해상전 생태계의 다른 모든 요소가 무너져 전투부대로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1984년 6월의 필리핀하의 해전은 이러한 생산 우위의 정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본은 함대 항모와 경항모를 포함한 잔여 항공모함 전력 9척을 투입했으며 이 함선들은 급하게 훈련된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약 450대의 항공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5척의 미국 함대, 7척의 함대 항모와 8척의 경항모에 맞섰는데 이 함선들은 훈련 과정에서 대기 중인 예비 조종사들의 지원을 받는 베테랑 비행사들이 조종하는 9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조종사들이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부른 이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미국 함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도처럼 격추되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 3척이 침몰하였고 그중 2척은 잠수함 공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전투에서 총 25대의 항공기를 잃었고 작전사고로 80대가 더 손실되었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력의 파괴는 너무나 완벽해서 일본의 항공모함들은 다시는 의미 있는 공격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리핀해의 수치는 전투 자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은 이 교전에서 전투 및 작전 손실을 합쳐 약 100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몇 주 안에 대체될 것입니다. 일본은 600대 이상의 항공기와 남아있던 훈련된 조종사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재앙적이었으며 전쟁 기간 내에는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3척을 잃었고 남은 함선들은 항공기와 조종사 부족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몇 달 안에 미국 조선소들은 5척의 에식스급 항공모함을 더 취역시킬 것입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울류급 항공모함 한 척을 더 취역시키겠지만 이 함선은 일본 해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박 중 미국 항공기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전쟁 마지막 해에 미국의 항공모함 생산은 그 과도함이 거의 터무니없을 정도였다. 이미 승리한 전쟁,
즉 전선이 태평양에서 일본 본토로 옮겨져 미군 항공모함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작전하며 미미한 저항만 받는 항공기들로 일본 본토의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는 전쟁을 위해 함선들이 취역했다. USS 복서함은 1945년 4월에, USS 안티탐함은 1945년 1월에, USS 레이크 챔플레인함은 5년 6월에 취역했다. USS 샹그릴라함은 취역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둘리틀 공습의 발원지라고 주장했던 가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는 산업적 힘과 냉소적인 유머를 결합한 선전의 마지막 몸짓이었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태평양 전쟁을 끝낼 무렵 미 해군은 17척의 에식스급 함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고 7척이 추가로 의장 또는 해상시험의 다양한 단계에 있었다. 일본은 전투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단 한 척도 운용하지 못했다.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미국의 생산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많은 종전 직전 항공모함들이 단 한 발의 포격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주요 전투가 끝난 후에 취역했으며 일본 해상에서의 미국의 제공권이 너무나 완전하여 항공모함 작전이 적의 행동보다 날씨로부터 더 큰 위험에 직면할 때에야 비로소 실전에 투입되었다. 각각 수백만 인시의 노동력과 막대한 양의 중요 전쟁 물자를 대표하는 이 함선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낭비된 셈이었다. 기여할 기회도 없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건조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낭비 자체가 미국의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국가는 과잉 생산을 감당할 수 있었고 즉각적인 필요성을 넘어 생산했으며 효율성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큰 승리의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증명이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나중에 회고록을 쓰는 일본 해군 장교들은 항공모함 건조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그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했다고 거듭 언급한다. 해군 장관을 지낸 요나이 미스마사 제독은 나중에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으며 산업적 격차가 너무나 컸고 진주만 공격은 거대한 잠자는 야수를 건드리는 것과 같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후 일본 기록에서 인기 있는 잠자는 야수 은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 1941년에 미국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 이미 세계 최대의 산업 경제였으며 일본의 생산량을 왜소하게 만들 만큼의 속도로 이미 함선과 항공기를 건조하고 있었다. 진주만은 잠자는 강대국을 깨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강대국에게 모든 역량을 하나의 집중된 목적에 쏟아부을 허락을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집중, 그 동원은 압도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카무라 사령관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소이탄 공습과 항복을 겪고 1945년 9월 도쿄만에 정박한 미군 항공모함을 보게 된다. 그는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중 하나인 USS 미주리함 갑판에 서서 흐린 하늘 아래 회색빛 아침에 항복 문서가 서명되는 것을 지켜본다. 항공모함은 거대했으며 일본이 건조한 어떤 것보다 훨씬 컸다. 비행 갑판은 이미 심리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 듯한 이것을 절정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듯 약간 지루한 표정으로 의식을 지켜보는 수병과 해병대로 가득 차 있었다. 나카무라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린다. 함선의 청결함, 모든 가능한 표면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풍부한 장비들, 그리고 그가 보는 모든 미군 수병들의 잘 먹은 모습까지. 그리고 위로는 의식 중에 미군 항공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수백 대의 항공기들이 이제 일본 해역에서 작전 중인 수십 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했으며 이는 첫 총성이 발사되기도 전에 전쟁을 결정지은 산업 역량의 마지막 시위였다. 후에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 일본이 재건되고 변화하며 경제가 황폐화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산업 강국이 될 때 나카무라는 젊은 장교들로부터 전쟁에서 어떻게 패했는지 질문을 받곤 했다. 그는 때때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는데
전략적 실수와 전술적 오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레이더 개발 실패나 상선 보호 실패 또는 항공모함 조종사 양성 실패에 대해 논했다. 그러나 사적인 순간에 다른 생존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1943년 1월에 그 정보 보고서로 돌아가곤 했다. 그가 불가능한 선전이라고 일축했던 보고서 말이다. 매달 항공모함 한 척. 사실일 수 없었고 해군 건설에 대해 그가 이해하던 모든 것을 위반했던 숫자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표현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한 가지 유형의 항공모함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함대 항공모함, 경한공모함, 호위 항공모함 등 여러 유형을 동시에 양해안의 조선소에서 쏟아냈고 그 홍수는 산수를 운명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항공모함 건조 유산은 태평양 전역을 훨씬 넘어선다. 이는 산업민주주의가 완전히 동원되었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 즉 개념 증명이 된다. 대량 생산, 조립식 공법, 병렬 건조,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동일한 원칙들은 냉전 시대의 제트기, 미사일 잠수함, 그리고 인간을 달에 보낸 우주항공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것이다. 항공모함 건조 프로그램은 종종 나약하거나 무질서하다고 치부되는 자유사회가 엄청난 복잡성과 규모의 산업적 노력을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총력전에서 민주주의가 약점이 되기는커녕 권위주의 체제가 따라올 수 없는 인적 자원과 산업 역량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이다. 공정한 임금을 받고 잘 먹고 휴일을 보장받는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두려움과 결핍에 의해 움직이는 징집병이나 노예 노동자들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그 정신없는 몇 년 동안 건조된 함선들 자체, 즉 에식스급 항공모함들은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운용된다. 많은 함선들이 반복적으로 현대화되어 경사비행 갑판과 증기 캐터펄트가 장착되었고 원래 설계자들에게는 공상 과학처럼 보였을 제트기를 운용하도록 개조되었다. 1943년 2월에 취역한 USS 렉싱턴함은 1991년까지 훈련용 항공모함으로 복무했으며 48년간의 운용 기간 동안 소련보다 오래 살아남아 걸프전에서도 작전했다. 전쟁 말기에 건조된 더 큰 항공모함인 USS 미드웨이함은 1992년까지 복무하며 57년간의 거의 연속적인 운용 끝에 퇴역했다. 그렇게나 빨리 건조된 이 함선들은 놀랍게도 내구성이 뛰어났으며 그 기본 설계는 수십 년간의 개조와 개선을 지탱할 만큼 충분히 견고했다. 그들의 건조 속도는 수명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가장 진정한 유산은 무형의 것으로 함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 일본인들이 1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함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 전통적인 조선업의 모든 기준과 모든 역사적 선례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불가능이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도전이며 미국의 엔지니어, 노동자, 산업가들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야 할 한계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즉 모욕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그들은 불가능을 수천 개의 더 작은 가능한 것으로 분해하고 각각을 해결했으며 그 해결책들을 조립하여 전쟁 자체의 산수를 바꿔버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어딘가 해양박물관에 보존되고 관리되며 이 함선들 중 하나가 여전히 떠 있다. 그 비행 갑판은 이제 비어 있고 탄약고는 비워졌으며 항공기들은 오래전에 폐기되거나 다른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방문객들은 그 복도를 걷고 사다리를 오르며 한때 전투작전의 혼란 속에서 항공기들이 발진하고 착륙했던 갑판 위에 선다. 함선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무기에서 기념물로 변모했다. 그러나 숫자들은 남아있다. 명판에 새겨지고 항해 일지에 기록되며 역사 기록에 보존되어 있다. 용골거치부터 취역까지 16개월,
항공기 90대, 승무원 3,000명. 수십 척 중 한 척의 함선, 각각이 작은 불가능이었고 각각이 그 결과가 의심될 여지도 없이 전쟁을 결정지은 더 큰 불가능한 성취의 한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 절박한 전쟁을 위해 절박한 속도로 건조된 함선의 텅 빈 통로에는 그 성취의 유령들이 머물러 있다. 집에 갈 시간이 없어 조선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잠자며 3교대로 일했던 용접공들. 즉석에서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건설 일정에서 몇 주를 단축시켰던 엔지니어들. 강철과 구리, 전자부품이 정확히 필요할 때 도착하도록 대륙 전역에 자재 흐름을 조율했던 계획가들. 전례 없는 속도가 조잡한 솜씨를 의미하지 않을 것이며 이 함선들이 제 기능을 하고 싸우고 이길 것이라고 믿을 용기를 가졌던 제독들. 진수식에 서서 자신들이 만든 것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내일은 다음 선체,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다음 선체에 착수할 것임을 알았던 노동자들. 비록 4년도 차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리듬 속에서 말이다. 일본인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건조 속도가 허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다. 모든 합리적인 기준과 모든 역사적 선례로 볼 때 그것은 허구였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1942년에 미국이 합리성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승리에 관심이 있었고 승리란 허구를 현실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전에는 몇 년이 걸렸던 일을 몇 달 만에 성취하는 것을 의미했고 적이 숫자를 세지 못하고 전략을 조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산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구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건조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태평양 전투에서 일본 해군을 격파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와 뉴포트 뉴스, 밴쿠버와 캠든에서 어떤 적도 필적할 수 없고 어떤 이론도 예측할 수 없으며 어떤 역사적 분석도 예견할 수 없었던 역량으로 이어진 수많은 작은 혁신과 개선을 통해 일본 해군을 격파했다. 결국 항공모함 자체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어떤 것의 증거이자 물리적 발현이다. 즉, 산업민주주의가 제대로 동원될 때 우수한 훈련이나 전술적 탁월함 혹은 전사 정신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진다는 발견이다. 그 이점은 깊이, 즉 손실을 흡수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도록 생산을 확장하는 능력, 불가능을 단지 어려운 것으로, 어려운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능력이다. 처음 그 정보 보고서들을 일축했던 일본 해군 장교들은 조선업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인들이 단순히 규칙을 바꿀 것이라는 점, 조선업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트럭이나 소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함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태평양 위로 해가 지고 있다. 한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전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 바다이다. 그 바닷속 어딘가에는 일본 항공모함들의 잔해가 진주만 공습부대의 자랑스러운 함선들이 일본 제국을 확보할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예정이었던 함정들이 가라앉아 있다. 그리고 미국 해역 어딘가에는 항구에 보존되거나 박물관으로 개조된 채 그들을 격파했던 함선들 중 일부가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떠 있다. 산업 역량을 전략적 승리로 전환시킨 속도와 규모, 그리고 결단력의 기념비로서 말이다. 그들이 싸웠던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고 참전 용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으며 그 교훈은 역사 속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생산량 수치와 취역 날짜, 그리고 해군력 차트에 극명한 산수에 기록된 중심 진실은 남아있다. 미국이 한 달에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허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는 해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산업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했으며
현대 전쟁에서는 가장 빨리 건조하는 국가가 종종 가장 잘 건조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왜냐하면 속도 자체가 무기가 되고 어떤 전통적인 군사적 미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심리적, 전략적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 광란의 세월에 건조된 항공모함들은 전쟁에 동원된 미국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궁극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지닌 용기나 투지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강철과 알루미늄, 전기 배선의 풍요로움, 숙련된 노동자와 공학 전문 지식의 풍요로움, 그리고 제대로 조직되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모든 것 중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되는 평범한 자원들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생산 수치가 허구라고 생각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일단 작정하면 허구를 현실로 만드는데 전문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